세월호 사건이 난 날이 2014년 4월 16일이거든요. 그 이틀 뒤인 4월 18일 날, 한참 말썽 많았던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 근처에 있는 커피숍 왔다는 이제 정황 증거가 나타났어요. 뭐냐면 커피숍에서 5,400원짜리 커피를 마셨는데, 자기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한 거죠. 신용카드 보게 되면 이제 다 추정되니까요. 네, 되죠. 그 다음에 이틀 뒤인 이제 4월 20일 날 부인 박채윤 씨가 청와대에 이제 들어왔다는 게 이제 확인됐거든요. 물론 휴대폰 위치 추적도 나와 있고 아마 청와대 일지에도 박채윤 씨가 들어온 거는 아마 근거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미루어 짐작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이내 수석비서관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 사진에 보면 자료 사진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JTBC에서 찍은 거 있었죠. 수술 그러니까 자국이. 리프팅, 수석비서관이 전하고 당일날하고 리프팅 자국이 이제 나타났다. 이제 리프팅 했을 때 보이는 듯한 자국. 그렇죠. 나왔어요. 오. 나왔나요? 그래서 이제, 자료화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는데 저렇게, 자국 난 것을 의사들이 속여는, 저거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리프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세월호 당일날이 아니라 세월호 이틀 뒤인 4월 20일, 그러니까 18일경에 아마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제 추정을 했는데, 이거를 검찰이 수사 기록에 이제 기록을 해놓고선도 공식 발표를 못하는 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수사 중이었죠.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몇 분이 이제 집중 질문을 했어요. 그날 김영재 원장한테 분명히 대통령에게 미용시술한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김영재 원장이 완강히 거부를 했어요. 세월호 당일날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당일날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한 사실이 없다. 다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했죠. 김영재도 뭐랬냐면, 본인이 이제 청와대를 몇 번 들어간 건 사실인데, 그거 왜 들어갔냐면은, 2010년 지방선거 때 박근혜 당시 이제 대표가 커터칼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통증을 자주 호소했다. 그래서 그 통증 치료차 이제 방문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가에서 말하듯이, 여성 대통령이 미용시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너무 지나친 얘기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면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성인데 미용시술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나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공화라고 부르는 이제 리퍼블릭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에요. 공인이라는 것은 사적인 것이 다 접어놓고 공적인 이익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리퍼블릭의 뜻이거든요. 공화의 뜻인데. 그렇죠. 그 중에 제일 탑이 누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또 공인 아니에요? 공인.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공적 이익을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과연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 할 수 있어요 하면은 휴가 내서 하면 되잖아요. 휴가 내서. 휴가 때. 그렇죠. 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정말 김영재 원장 말씀대로 증언대로 대통령의 통증 치료를 했다면 공적 라인이 있잖아요. 대통령 주치 있고 대통령 주치가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주치가 볼 때 이거는 내가 하기엔 조금 저가 다르면은 소견서 쓰면은 다른 의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사적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통증 치료만을 위해서 방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황상,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라 그럴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특검은요, 손소 변호사님, 특검은 상당한 조사를 해냈어요. 물론 그것을 이른바 이제 시체말로 꼭지를 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정황과 증거를 마련해 놔야 되는데. 그러게 우리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시간 연장해달라니까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알아낼까 봐 안 해줬나?
뭐든지 결국은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고 당연히요. 예. 뭔가 특검이 좀 더 수사를 하면은 새로운 게 드러날까봐 이런 걸 당연히 우려를 했겠죠. 예. 그리고 또 당시에 특검이 3월에 이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이제 기소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4월 16일 당일에 비선 진료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확인 못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형 시술이 5월부터 이루어졌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수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그거 다른 거죠. 4월 18일에 시술한 것으로 보이고, 또 20일에는 이제 김영재 원장과 부인인 박채윤 씨가 시술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 했는데, 이제 표현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이렇게 보인다. 예. 그리고 또 자신이 없었던 거죠. 추정됨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요. 이런 걸 볼 때 정황을 볼 때 그렇게 의심이 되고 뭔가 그렇게 판단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하지만 뭔가 확정을 해가지고 기소할 수 있을 만한 단계는 못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게다가 4월 16일 이후, 네. 4월 18일 이후 9일간 일정이 딱 4개밖에 없었어요. 네. 그거는 일정을 오히려 일정도 세월호 때문에 2개가 뭐 추가가 된 거 빼놓으면 네. 한 2개쯤 있었대는데 보통 이제 수술하고 붓기가 가라앉고 회복되는 게 한 일주일쯤 걸리거든요. 제가 시술을 많이 받아보고 잘 알아요. 그러세요? 네. 정확하군요. 그러면 네. 아니 시술 받을 수 있어. 남자 방송 진행도 시술 받는데. 근데 휴가 받았고 해야죠. 그렇죠. 예. 일요일에 하든지. 그렇죠. 예. 일정 자체가 국가 원수가 예. 평시에 예. 일정이 많이 잡히는 게 오히려 통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일정도 사후적으로 공개가 되는데 정말 분 단위로 쪼개져 있거든요. 하루에 한 30개씩 해요. 네. 예. 그런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4월 중순 일정을 예. 중하순 일정을 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게다가 애초에는 2개인 거죠. 4월 19일에 2014년 4월 19일에 4.19 민주묘지 참배. 이거는 정말 예.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정이 하나 잡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4월 21일에 이제 대수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일정 4개인데 그 나머지 2개가요. 이제 세월호 참사 발생 후에 긴급하게 세월호 관련된 그런 새로운 일정입니다. 예. 어제 세월호 참사 당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하는 일정이 잡혔고, 당연히 잡혔고요. 또 그 다음에, 목요일이죠. 4월 17일에 세월호 사고 현장 방문. 이 2개가 원래 없던 건데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애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정에 따르면은, 이거 아무것도 없고, 4월 19일에 참배하고, 예. 4월 21일에 회의 일정하고, 그 다음에 또 22일부터 24일까지도 일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5일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방한 예. 공식 환영식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게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일정이냐.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은 이상하게 누가 이걸 이해를 합니까? 누가 이해 수준이 아니고요. 교수님, 근데 중요한 게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네. 왜 그때 특검 기간을 여야는 이렇게 합의했거든요. 총 기간이 100일 했었나요? 날짜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100일이죠. 100일 하고 추가로 60일인가 이렇게 연장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강이. 그런데 하고 그때 여야가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라고 야당이 주장하니까 여당이 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까지 해보고 시간이 부족하면 당연히 연장되는 거로 해갖고 합의할 때는 문서에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가 오갔거든요.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안 해줬어요. 그 국회 뜻하고도 배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 특활비가 법무부에 상납된 거 조사하자. 그랬어요? 예, 들었습니다. 예, 들었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자. 아주 이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인데 하자. 그럼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2년 3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황교안 총리였다. 예. 그분 제일 많이 수사해야 된다. 하겠냐? 그렇겠죠. 그럼 수사하고 들었고 왜 그때 연장 안 해줬냐? 이것도 조사해야 되겠죠. 모든 의혹이 나는 제기되는 것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의혹에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다 밝히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안 옳은 것인지는 크게 볼 때 국익하고도 이제 연관을 시켜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향후에 미래에 벌어질 것들하고도 저는 연결시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여야 간에 이제 어떤 뭐 그런 공방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현 정부의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적폐청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에 관한 문제들도 이제 동일한 수준에서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과연 인적 청산을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시스템을 보강해야 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여야도 논쟁을 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이거 하면 이거 하자 저거 하면 저거 하자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 또 며칠 뒤에 나타났다는 걸 아까 말씀하셨나요? 예, 그렇죠. 이틀 뒤에. 아. 이틀 뒤에 나타났죠. 그럼 시술이 제대로 됐나? AS 할 고객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원장이 나타나고 이틀 뒤에 이제 그 박채윤 씨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박채윤 씨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 당일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당일날 가능성도 있고 1차 김영재 원장이 가서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그 2차로 또 부인 박채윤 씨가 왜냐면 두 번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확인하러. 그러니까 2차로 박채윤 씨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뭐 이게 검안 정도는 할 수 있을 테니까. 뭐 그런 의심도 있는 거죠. 이 의심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술을 하면은 하고 이틀 있다 오세요 그래요. 통상적으로. 그 다음날 안 와요. 왜냐면 붓기가 안 빠지니까 24시간, 그렇죠. 맞습니다. 48시간 경과한 다음에 오세요. 그러고 그때 보고는 그 다음에 이틀 있다 또 오라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조금 일주일 있다가 이제 실밥 뽑으러 오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박채윤 씨가 나타난 건 또 AS를 또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18일 날 시술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가? 네, 18일 날 보고 한 번 정도만 그 상처를 봅니다. 두 번씩 이렇게 보진 않아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같이 보면 안 되죠. 그게 16일 날 수술 받았다. 그렇죠. 왜냐면 더군다나 안면이잖아요. 안면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부을 수도 있고 티가 날 수도 있고 하는 걸 할 수도 있죠. 특검, 특검이 이 안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김영재 검찰 수사 받을 때 안면 딱 까고 거짓말 하잖아요. 안면 몰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의심을 좀 자아내고 알겠습니다. 김영재 원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법원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 1심 징역 3년 실형. 지금 법정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징역 3년. 차은택 제목이 뭐였었죠? 일단 그 광고회사죠. 포레카의 지분을 이제 강탈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KT죠. 그 광고를 달라라고 해서 이제 그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제목은 뭐죠? 그 공갈 강요? 등등. 공갈 강요. 등이 있고요. 또 자금 세탁에도 관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혐의가 있는데요.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징역 3년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됐고요.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근데 징역 3년이 이제 마법의 숫자인데 이게 집행유예가 가능한 최고 이제 상한선이거든요. 징역 3년 선고하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1심 재판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두 재판 걸쳐갖고 장량 감경을 한 번으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2심 가갖고 한 2년으로 다운시켜갖고 집행유예로 내보내려고 하는 전략을 변호사는 쓰겠네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을 테고, 또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의뢰인인 차은택 씨에게 그런 전략을 이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차은택 씨 같은 경우도 재판할 때 굉장히 자주 울었거든요. 물론 이제 반성과 뉘우치는 그런 눈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울증이에요. 그래요? 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재판하다 보면 사실, 유죄를 인정하고 판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 어떤 겁니까? 눈물 흘리는 피고 믿지 마라. 사실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안 울어도 믿으면 안 되고 울면 더 믿으면 안 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웃었어요. 그랬습니까? 판결 때릴 때. 허허 그러고 웃었죠. 그래요? 가수 없다고. 네, 알겠습니다.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항소를 차은택 씨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검찰도 항소할 것 같은데 1심에서 오히려 검사가 항소하면 형량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차은택 씨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지는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온 건 아니고요. 1심에서 3년 나왔고 3년이면 보통 3년이면은 집행유예로도 갈 수 있겠지만 가능하죠. 그냥 집행유예 없이
네. 실형으로 이렇게 갔다. 자, 아까 하시던 말씀 맞아 가시죠. 네, 아까 그 특검 예. 그 수사기간 관련해가지고 좀 급히 찾아보니까 수사 준비기간이 20일이었고요. 20일이었고요. 준비 끝나고 70일이었고 수사기간이 예. 그리고 추가 또 연장이? 30일 동안 연장 맞아요. 가능한데 그래갖고 100일이었었네. 그거 보니까는 그 대통령이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예. 되어 있었는데 애초에 그래서 그 연장이 안 된 이후에 사실 그 당시에 이 법을 만들었던 그 국회의원들 특히나 당신 야당이죠.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좀 비난을 받았는데 좀 옹호라기보다는 당시에 그 법 만드는데 관여했던 그 국회의원들의 해명을 전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법 통과가 어려웠다. 박범계 의원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비난하는 실명 다 까야 돼요, 우리. 아, 그래? 예. 비난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그래서 맞아요. 이게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의의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후보자 추천도 다 야당이 2명 다 하는 걸로 예. 했던 것도 이른바 이제 그 딜이 이제 성사된 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지나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혹을 가졌잖아요. 4월 16일 날 시술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특검에서 대면 조사를 추진했는데 결국 그 대면 조사도 무산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형 시술 의혹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네. 특별히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감정이 이제 이렇게 되면 더 폭발해버리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성형시술 받고 일도 안 하고 이게 직무유기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사실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무유기라는 게 직무를 했는데 제대로 못했거나 예. 또는 직무를 10개 해야 되는데 뭐 다 하긴 했습니다만 몇 개를 좀 불성실하게 했거나 이럴 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거든요. 예. 아예 직무를 안 해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설령 성형시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직무를 아예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처벌은 이미 다른 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단죄를 하는 것이고 또 세월호 관련해서는 이게 당시에 탄핵되고 파면됐지만 결국은 국가 원수였거든요. 예.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고 모든 것 뒤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그 상황에서 가족들이 특히나 학생들이 이제 차가운 곳에 차가운 물 속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시술을 했는지 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글쎄요 좀 영원히 예. 용서받지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특별히 화낼 일은 없어요. 평상시에 일을 하다가 안 하면 화가 나지만 안 하다가 안 한 거니까. 나도 화는 나죠 그래도. 근데 그건 맞아요. 왜냐면은 그 과거에 이제 이런 기사가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초지일관이에요. 네. 이런 기사가 한번 떠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글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일주일에 외부 인사하고 점심을 먹는 게 거의 없답니다. 저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혼밥을 이제 주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대통령이 우리 20대 청년들이 혼밥을 많이 먹으니까 그 공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그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사람 만나는 걸 아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러면 대통령의 일이라는 것은 보고받는 것도 물론 서명받을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니, 그 옛말로 하기는 백성을 어여삐 여겨서 그렇죠. 그게 임금의 그렇죠. 일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통령도 국민 5천만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시장 가서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참모들을 불러가지고 직접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문서로 쓰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청와대에 올라간 보고서가 예를 들어 국정원도 있고 검찰, 경찰, 뭐 정보기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얼마든지 정보 가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면을 보고를 하게 되면은 정보 가공이 쉽지 않습니다. 왜? 바로 질문이 날아갈 거니까. 아하.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보고를 안 받았다면은 아예 일정 자체가 정말 오바마 대통령 정도가 오셔야 만나는 거죠. 그 후에는 거의 안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초질관 일을 안 하셨다고 볼 수 있죠. 초질관. 알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여일이 지난 2014년 5월 초 신몰 해역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 실종자 수색 작업이 사흘 동안 중단돼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굴 성형시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비선의사 김영재 원장 부부의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바탕으로 김 원장 부부가 5월 12일과 13일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수사보고서에서 김영재 원장 부부가 12일 저녁 성형시술을 하고 13일 부인 박 씨가 사후 관리를 위해 청와대를 다시 방문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의 오른쪽 턱엔 멍자국이 있었는데 이게 시술의 증거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참사 한 달 만인 5월 16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의 대화 자리를 가졌는데 이때 또 다른 피멍 자국이 얼굴에 보였습니다. 특검은 참사 발생 34일 만에 발표한 대국민 사과 담화 전후로도 비선 의사 부부의 청와대 시술이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5월 한 달에만 비선 의사 부부가 최소 5차례 방문하는 등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침울해 있던 기간에도 박 대통령의 성형 시술이 계속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자,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세월호 참사 이틀 뒤에 성형 시술한 것은 맞다. 박영수 특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때 그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있어서 특검 수사 보고서에 그런 게 있고 시술이 확실해 보이는 건 4월 18일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4월 16일 날 안 했다고 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이게 보톡스라는 게 맞아도 사실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4월 16일 날 맞았어도 티가 안 났을 수 있어요. 전혀 티가 안 납니다, 이거는. 근데 문제는 4월 16일부터 9일 동안 잡아둔 일정이 4건 뿐이었고요. 그 4건 중에서도 세월호 참사 때문에 뭐 중대본 가고 뭐 어디 가고 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4건 중에 2건이에요. 그러니까 9일 동안에 사실상 일정을 거의 안 잡았다고 보면 되죠. 4월 16일 당일날 그 어떤 시술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 치면. 이게 지금 아직 그 확정을 못 잡았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보세요. 박근혜는 항상 수요일 날 스케줄을 빼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날 4월 16일 날 수요일이었죠. 그리고 24일까지 스케줄을 거의 안 잡았다고 보면 24일이면 그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특검의 추정은 뭐냐면 김영재 원장이 주선온 비선의사가 네. 4월 18일 날 청와대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신용카드를 썼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했는데 그 다음 이틀 뒤인 20일 날은 부인 박재윤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이 청와대 방문 사실로 드러났는데 4월 16일 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4월 18일이면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그치. 네. 특검 보고서는 4월 18일 날은 확실히 했을 거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턱에 있는 주사 자국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리프팅이라서 네. 시술 흔적이 남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맞고 한 달 후에부터 티가 나는 거기 때문에 맞은 당시에는 전혀 흔적이 없어요. 멍자국이 남는 건가요? 멍자국도 안 남아요. 이게 4월 18일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원래 아이들 돌아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4월 18일이. 그리고 사실은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수색도 당일날 다 미루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부가 4월 18일, 4월 19일 가면서 이제 수색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고 하는 시기인데 그런 엄중한 시기에 정말 이거는 또 생각할수록 열받고 이거 어떻게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쳐 죽이고 싶어. 지금까지 우리가 세월호 이야기를 4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에게 보고된 시간도 거짓말로 조작했다고 하고 저는 최근까지도 그런 생각해 봤었거든요. 그 세월호 당일날 박근혜가 청와대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5시 몇 분에 중대본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 느낌이 가장 느낌적으로 강했어요. 세상에 비밀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대통령 기록물에도 그 당시에 그것들이 안 남아있다고. 그렇게까지 숨길 일은 사실 아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시술만 받았다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건 특검은 팩트에 근거했을 때는 4월 18일 날은 확실하게 시술 받은 게 맞다 이런 뉘앙스고요. 여러저런 정황들로 봤을 때 4월 16일 날도 주사 등을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사실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씨 지금. 근데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박근혜는 4월 16일 날 무엇을 했느냐는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슈로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민의 목숨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한 게 없다. 골든타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MBC 사장을 공모 중인가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최승호 PD가 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사장은 경영에 있어서의 경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인드가 중요한 걸까요? 저는 최승호 PD는 다 잘할 것 같아요. 다 잘할 것 같고 이분이 또 잘하는 분이죠. 그리고 저는 이분이 저에게 와서 딱 꽃이 된 거는 황우석 때예요. 황우석 때 정말 MBC가 진실과 정의, 언론 본연의 자세를 위해서 국민 90%와 싸웠거든요. 반전의 반전. 네, 국민 90%와 싸우면서 온갖 욕을 다 먹고 그런데 그 최승호, 그다음에 최진영, 예.
그다음에 최문순 사장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한학수 PD. 이분들은 정말 어디,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방송인들이신 걸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하면서 확인했어요. 최문순 사장도 대단했어요, 그때. 왜냐면 이게 황우석 사태가 너무 그 파장이 크니까. 저도 그때 민원연 사무총장임에도 무서웠어요, 솔직히. 줄기세포의 신화가 그냥 막 우리 사회에 그냥 막 상식처럼 돼 있고 황우석이 영웅인데 그냥 그 연구만 중단시키면 되지. 줄기세포가 없는 그 밑바닥의 진실까지 파헤쳤을 때 맞아요. 국민들이 진실을 원하냐. 진실이 이렇게 밝혀졌을 때 허탈할 국민들을 생각해서 좀 서서히 가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그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어떤 일부에서는. 근데, 네. 예, 그런데 그래서 김어준이 그때 황파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와, 아주 일말의 타협도 없이 끝까지 해서 줄기세포가 없다는 걸 황우석에게 실토하게 만들더라고.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일정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11월 27일 오후 5시까지 서류 접수를 마친대요. 네. 사장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30일 날 서류 심사를 하고 최종 후보자 3명을 압축한 뒤에 네. 최종 후보자 3명이 다음 달 12월 1일 그 문화방송 사옥에서 정책 설명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한대요. 그 다음 이게 인터넷에서 생중계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7일 박문진 정기이사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네. 어목하던 그 시기를 같이 보낸 언론인으로서 이런 분들이 공영방송에 사장을 하면 좋겠다까지는 사람들 생각일 텐데 네. 사실 좀 너무 공영방송일 때의 느낌은 언론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화살을 쏘는 곳이 현 정권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긴 했지만 어느 순간에 예전처럼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말년에 가면은 진보 쪽 언론이나 공영방송들이 너무 이렇게 잘못된 점만 꼬집어가지고 결국은 끌어내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게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되는 측면이 좀 사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송 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방송 외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저에게 물으시는 건데, 저는 믿는 게 또 있죠. 다 친한 분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뭐, 그 친해도 1, 2년 관계가 아니고, 거의 뭐 20년 정도 같이 쭉 이렇게 언론 자유를 위해서, 언론 노조에서 저는 뭐 시민단체 이렇게 해왔던 분이라, 이분들을 믿어요, 그 신념을. 그런데 저도 되게 섭섭한 게 있었어요. 참여정부 때. 물론 우리도 뭐 보도협조 요청 이런 거 안 했지만, 때로는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심하다고 느끼면서 조중동 프레임에서 너희들도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토론도 많이 했고 그들은 저를 노빠라고 욕하고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 때 방송 장악의 쓴맛을 이분들이 온몸으로 받아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적어도 최승호 PD 정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방송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애쓴 대통령인지를 알게 되었더라고요. 역으로.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파업할 때 보면 내부에서 토론한 내용 이렇게 보면요. 그 중에 이제 불편, 부당, 중립 취하지 않겠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뭐 객관 보도에 늪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진짜 그 정론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키기를 기대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 그거 보도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손석희 저널리즘이 뭐냐면은 최근에 한 발짝 더 들어가는 뉴스 이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을 갖고 똑같이 보도한 이런 개념 말고 피상적으로 겉만 핥는 뭐 이런 식의 보도 말고 실제로 왜 그게 이루어졌는지 팩트체크란 말도 사실 그 방송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관점으로 해서 어쩌면 이런 관점 있잖아요.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 그러면 네. 기계적 보도가 아니라 무엇이 중원디 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거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것도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다 우리가 또 까먹어서 그런데 땡전 뉴스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영방송이 정권의 홍보수단 권력의 시녀로서 기능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방송 민주화 투쟁이 내부에서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게 거의 90년대까지 쭉 방송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방송 민주화 투쟁을 했음에도 김영삼 정부 때도 방송은 자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KBS 사장으로 누굴 임명했냐? 박권상 사장을 임명했죠. 그래서 그 박권상 사장의 일성이 뭐였냐면
불편, 부당한 객관 중립 보도를 하겠다였어요. 그래서 그때 KBS에 정착된 게 여야를 정치적으로 1분 다루는 거예요. 초까지 다 돼서. 발전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발전해온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박건선 사장이 체제가 지나고 그 다음에 KBS 사장이 된 게 정현주 사장이잖아요. 지금 그 JTBC 뉴스룸의 포맷이 정현주 사장이 KBS에서 하려고 했던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제 우리 방송 뉴스가 보면 메인 1분 30초 끊어. 또 1분 30초 끊어. 그래서 이게 주제를 많이 쫙 열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송이 많은 소식을 전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의제 설정을 못 해요. 그래서 의제 설정을 누구한테 뺏기냐? 신문에 뺏겨요. 그래서 의제 설정을 신문이 하니까 늘 방송이 종속 변수처럼 됐던 거예요. 그거를 깨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하셨는데 KBS 메인 뉴스에선 그걸 못 하셨고요. 미디어 포커스랑 시사투나잇을 만들어서 시사투나잇에서 의제 설정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90년대 후반부부터 나타난 게 PD 저널리즘이라는. 그래서 그 PD 저널리즘이 지금 손석희가 추구하는 그런 호오를 가르고 진실과 거짓을 가르고 우리 입장 있는 방송을 내보내겠다. 그래갖고 PD 수첩이 광우병까지 가게 그런 거죠. 기자들이 네. 물어보던 뉴스가 아니고 네. 심층 취재하는 건 PD들이 하는 그게 PD 저널리즘. 네, PD 저널리즘. 그거를 확립한 사람이 정기화 PD, 최승호 PD, 그 다음에 최진영 PD. 이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 모르겠네. 최진영 PD를 최문순 사장이 사장 될 때 우리는 최진영 PD를 했으면 했어요. 근데 본인이 자기 아니다. 지금은 최문순이 해야 된다고 강하게 최문순을 미셨던 최진영 PD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진영 PD 등이 PD 저널리즘을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은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고집 엄청 세요. 한다 하면 하고. 그런 고집이 이제 뭐 그런 언론인을 만드는 건데.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는요, 행복한 시대를 맞게 되는 겁니다. MBC가 정상화되면 누구와 경쟁하냐? JTBC와 MBC가 경쟁합니다. 그래서 지금 JTBC를 능가하는 포맷으로 그 예를 들면 뭐 최승호 PD가 사장이 되건 정찬영 PD가 되건 뭐 송일준 PD가 되건 뭐 이우호 국장이 되건 누가 되건 지금 이제 누굴 짜라잡으려고 하겠어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는 아주 행복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연동해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 이웃인 김어준 팟캐스트여서가 아니라 확실히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지금 기존의 지상파들 중에 가장 최근 몇 년 동안 정치 1위는 컬투쇼였거든요. SBS. 그 전에는 이제 MBC였잖아요. 거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채널 고정이었던 프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MBC의 영광이 라디오 쪽에서도 무너졌군요. 그러니까 뭐 여성시대, 네. 싱글벙글쇼, 네. 뭐 라디오 시대 뭐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 프로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정찬영 PD가 한 것들, 성공시킨 것들.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이제 SBS로 옮겨갔는데 텐트폴 효과처럼 하나가 청취율 1위로 가면 고정시켜버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네. 근데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요. 0.1% 차이로 2위예요. 김호준의 뉴스공장이. 근데 문제는 뭐 어차피 TBS도 지상파인 건 맞죠. 맞는데 문제는 이게 팟캐스트 중심 인물. 그 인물이 지금 사실상 1, 2위를 사실 간발의 차로 다투는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면 기성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김어준 효과라는 거가 그럼 뭐냐를 좀 들여다보면 TBS가 유일하게 방송 장악에 뭐랄까요? 그 트라우마에서 비껴나서 방송을 한 거잖아요. 박원순 시장 효과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TBS가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영향력이 작을 수 있는데 그 영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불러서 막 던질 수 있었다. 네, 저는 이게 성공 비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사람의 머리라는 게요. 9년 동안 방송 장악하에서 방송을 만들면 그 머리가 완전히 풀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SBS가 뭐 컬투쇼로 그렇게 되고 최근에는 뭐 김영민도 SBS 라디오에 들어갔잖아요. 정봉준 이미 들어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의 머리가 풀려야 돼요. 머리가 풀려야. 그래야 진짜 이렇게 창의적인 프로가 나오는 거죠.
정권이 바뀌었다 또는 뭐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실감하는 부분이 그냥 우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요. 네.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 쩌는 게 있거든요. 기존 미디어들 인쇄매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상파 정도에서 PD나 기자들 그분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마인드로도 안 될 거다. 지금 또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이제 언론 자유를 누렸던 그 마인드도 아니다. 바뀌었다. 사실 방송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상업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상업성을 진실 보도로 만드는 상업성이 있어요. 이 방송 보면 재밌어요. 막 진실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진실 자체가 상업성일 수 있는데 온갖 자극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저널리즘을 표방해 오면서 거짓 보도까지 일삼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혁명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네. 그건 진짜 혁명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통방송이 일반 지상파 3사 중에 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0.1% 차이로 쫓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 여론조사로만 따지면은 결과가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는 상태. 네, 저는 뭐 이런 얘기 제가 할 건 아니지만 MBC가 정상화되고 시선 집중이나 100분 토론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시선 집중은 유시민이 진행하면 됩니다. 100분 토론은 최민희가 진행하면 됩니다. 겸사겸사 계속 방송 이야기네요.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그쪽 전문가시니까 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2011년 반값 등록금 보도 국정원이 막았고요. 방송사는 국정원의 뜻대로 따랐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네. 어쩌면 사실 뭐 의원님도 그렇겠지만 이런 이야기 하기 입 아프시잖아요. 아, 그것들이 다 그랬었구나. 아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그랬었구나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 견제예요, 이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건 박원순이니까. 박원순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라 당선이 됐는데, 저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들을 때마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바늘로 콕 찌르는 느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끈 하고 얘기를 해보자면, 말지가 1986년 9월에 말지 특집호 보도지침을 냅니다. 그래서 그 보도지침을 낸 게 전 세계적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전두환 군부를 몰락시킨 한 축이라고 보거든요. 그 보도지침이 이명박 시대에 이게 부활한 거죠. 악의 부활.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제일 실망스러운 게 그때는 그래도 보도지침이 있을 땐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이게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시절이잖아요. 방송국의 태도가 더 실망스럽더라. 그렇죠. 오다를 받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그 회사에서는 유명한 언론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었을까. 네. 김재철이 조인트 가입했다는 것은 정설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박문진 이사장이 증언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나는 안 된다라고 거절하면 잘리는 언론인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이명박근혜 시절에. 왜요? 손석희도 잘렸고. 아니 그런 이제 일반 출연자들 말고 네네. 그 경영진들이나 뭐 최소한 보도국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걸 거절해서 물러났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했다고 하는 말 중에 우리 사람 뽑아라. 그거를 잘했다는 거죠. 애초에 뽑을 때 우리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반항하지 않을 놈으로 뽑아 올려서 무조건 말 듣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근데 이제 김재철은 자기가 MBC 출신이고 그 후배들 다 아는 후배들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MB가 저렇게 초창기에 지지율이 폭락한 거는 뭐 때문이지? MB는 어떻게 생각할까? 제 생각이 아니라. 저는 당연히 MB가 정치 못해서 폭락했다고 생각하는데 MB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방송 장악이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김재철이 MB가 집권한 게 2008년부터잖아요. 2008년 2월 25일. 그런데 김재철이 막 이 사람들 쫓아내고 막 이러기 시작한 게 2010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광우병 촛불이 결정적인 걸 제공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그대로 보도하면 정권이 망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고 김재철은 자기 이제 후배들이고 막 이러니까 그거 어떻게 후배들을 자르겠어요. 응? 그 아무리 자기가 출세를 하고 싶어서 사장이 됐다고 해도 어제 이게 다 아는 후배고 얘가 어떤 거고 아내가 누구고 애가 몇이고 다 아는 처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서 잘 못해서 인사를 탕평한 거잖아요. 탕평. 그랬더니 불려가서 조인트 까인 거. 그게 변곡점이거든요.
맞을 수도 있구나. 그거 진짜.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제가 김우령 교수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때 박문진 이사장? 네, 박문진 이사장 이제 저하고 같이 방송위원회 했거든요. 물어볼 게 이거예요. 그게 진짜 조인트를 물리적으로 까인 겁니까? 입으로 욕먹었다는 뜻입니까? 이게 그렇게 궁금해요. 어떨 것 같아요? 말로? 상식으로는 그래요. 어떻게 공영방송의 사장을 불러다가 조인트 까이면 엄청 아프거든요. 군대 있을 때 엄청 까여요. 이게 군합발로 까이면 거의 죽어요. 아, 그 말로 까인 것이다? 그런 걸 이제 약간 어떤 형용하다 보니 가서 엄청 질책을 들었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근데 제가 꼭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궁금해요. 왜냐면요. 정말 의외의 일들이 많아요. 때리는 사람이 있대요, 진짜. 국회에서 보좌진을 진짜 때린대요. 그거 조폭이지. 정치인이 아니죠, 그거는. 아니, 근데 그게 실화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갖고 나는 진짜 조인트를 맞은 게 아닐까. 네. 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꼭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이야기긴 한데, 네. 참 진짜 민주주의 어렵다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정상화 될 때까지는 좀 반강제로 좀 밀어붙이고, 뭐 이런 방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속 터지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보다 더 하신 분이 방송에 나오면 제가 자제를 시켜요. 아, 이건 법과 제도와 절차가 필요해라고 말하지만, 저도 속 터지는 거예요. 기존의 정치인분들 보면, 어떻게 이것 좀 빨리 좀 진행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이 잡아놓고 유죄 판결 받는 데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다 지나가게 생겼다. 이런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요. 이게 욕먹을 말씀을 드리면 민주주의라는 게 다른 측면에선 절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촛불혁명 시절에 많은 분들이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하면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더디게 걸리고 힘드니까 박정희 들어오듯 국민들도 한번 뒤집어 엎어가지고 단죄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즐기고 좋아하는 영화들 처음 만들고 이런 영화들 보면 그 영화들에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가 통해야 인기를 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화적으로 승화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근데요, 제가 또 재뿌리는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혁명을 해도요, 결국은 정부를 세우려면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돼요. 뒤집어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그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지지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미덕. 저는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하하, 죄송합니다. 인내심. 반값 등록금 보도 같은 것도 사실은 낙수물이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뭐 바위돌이 깨진다 이런 것처럼 네. 반값 등록금이든 뭐 무상급식이든 간에 일단 복지 부분도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걸 되돌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반값 등록금만 해도 이 사람들이 이게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다 무너진다고 봤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이제 선거 때 있어서 뭐 야당의 공약 같은 부분도 관련돼 있으니까 더 철저하게 했겠지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면 언론이 반값 등록금 정책이 야당이 주장하고 들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를 비교 분석해주면서 보도를 하면만 되는 거거든요. 그 비교 분석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요새요.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토론 보시면 그 양상이 뭐냐면 우리 당 쪽 패널들은 적폐청산에 왜 적폐가 청산돼야 되냐, 국가적 범죄 행위를 청산해야 되냐를 조목조목 케이스별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 패널은 케이스별로 얘기하자 그러면 화내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분석하면 우리 쪽이 다 맞기 때문에. 그렇겠죠. 판이 네. 벌어지면. 네. 그쪽은 이제 디테일의 바보들. 뭐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뭉뚱그려서 정치 공세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 공세의 끝이 뭐다? 지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면 되잖아요. 휴가 내서. 휴가 때. 그렇죠. 예, 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정말 김영재 원장 말씀대로, 저희 증언대로 대통령의 통증 치료를 위했다면 공정 라인이 있잖아요. 예. 대통령 주치 있고, 대통령 주치가. 그러네요. 예, 그렇잖아요. 대통령 주치가 볼 때, 이거는 내가 하기에는 조금 저가다 그러면은 소견설 써면은 다른 의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예. 저기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사적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통증 치료만을 위해서 방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황상, 그러니까 합리적인 뭐 의심이라 그럴까? 예. 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그 특검은요, 손소 변호사님, 네. 특검은 상당한 조사를 해냈어요. 물론 그것을 이른바 이제 그 시체말로 꼭지를 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정황과 증거를 마련해 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시간 연장해달라니까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알아낼까 봐 안 해줬나? 뭐든지 결국은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고 당연히요. 예. 뭔가 특검이 좀 더 수사를 하면은 새로운 게 드러날까봐 이런 걸 당연히 우려를 했겠죠. 예. 그리고 또 당시에 특검이 3월에 이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이제 기소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4월 16일 당일에 비선 진료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확인 못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형 시술이 5월부터 이루어졌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수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그거 다른 거죠. 4월 18일에 시술한 것으로 보이고 또 20일에는 이제 김영재 원장과 부인인 박채윤 씨가 시술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 했는데 이제 표현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하게 보인다. 예. 그리고 또 자신이 없었던 거죠. 추정됨이라는 아하. 표현도 등장하고요. 이런 걸 볼 때 정황을 볼 때 그렇게 의심이 되고 뭔가 그렇게 판단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하지만 뭔가 확정을 해가지고 기소할 수 있을 만한 단계는 못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게다가 4월 16일 이후, 네. 4월 18일 이후 9일간 일정이 딱 4개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일정을 오히려 일정도 세월호 때문에 2개가 뭐 추가가 된 거 빼놓으면 네. 한 2개쯤 있었대는데 보통 이제 수술하고 붓기가 가라앉고 회복되는 게 한 일주일쯤 걸리거든요. 제가 시술을 많이 받아보고 잘 알아요. 네. 정확하군요. 그러면 네. 아니 시술 받을 수 있어. 남자 방송 진행도 시술 받는데. 근데 휴가 받았고 해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요일에 하든지. 그렇죠. 예. 일정. 그죠. 100일 하고 추가를 뭐 60일인가 이렇게 연장해서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대강이. 그런데 하고 그때 여야가 할 때 야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라고 야당이 주장하니까 여당이 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까지 해보고 시간이 부족하면 당연히 연장되는 거로 해갖고 합의할 때는 문서에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가 오갔거든요. 근데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안 해줬어요. 그 국회 뜻하고도 배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 특활비가 법무부에 상납된 거 조사하자. 그랬어요? 예, 들었습니다. 예, 들었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자. 아주 이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인데 하자. 그럼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2년 3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황교안 총리였다. 예. 그분 제일 많이 수사해야 된다. 하겠냐? 그렇겠죠. 그럼 수사하고 들었고 왜 그때 연장 안 해줬냐? 이것도 조사해야 되겠죠. 모든 의혹이 나는 제기되는 것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의혹에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다 밝히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안 옳은 것인지는 크게 볼 때 국익하고도 이제 연관을 시켜 봐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향후에 미래에 벌어질 것들하고도 저는 연결시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야 간에 이제 어떤 뭐 그런 공방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현 정부의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적폐청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에 관한 문제들도 이제 동일한 수준에서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과연 인적 청산을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시스템을 보강해야 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여야도 논쟁을 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이거 하면 이거 하자 저거 하면 저거 하자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 또 며칠 뒤에 나타났다는 걸 아까 말씀하셨나요? 예, 그렇죠. 이틀 뒤에. 아. 이틀 뒤에 나타났죠. 그럼 시술이 제대로 됐나? AS 할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원장이 나타나고 이틀 뒤에 이제 그 박채윤 씨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박채윤 씨요? 예. 그러면은 어찌 보면 당일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당일날 가능성도 있고 1차 김영재 원장이 가서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그 2차로 또 부인 박채윤 씨가 왜냐면 두 번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확인하러. 그러니까 2차로 박채윤 씨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검안 정도는 할 수 있을 테니까. 뭐 그런 의심도 있는 거죠. 이 의심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술을 하면은 하고 이틀 있다 오세요 그래요. 통상적으로. 그 다음날 안 해요. 왜냐면 붓기가 안 빠지니까 24시간.
그래서 박채윤 씨가 나타난 건 또 AS를 또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18일 날 시술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가? 네, 18일 날 보고 한 번 정도만 그 상처를 봅니다. 두 번씩 이렇게 보진 않아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같이 보면 안 되죠. 그래 16일 날 수술 받았다. 그렇죠. 왜냐면 더군다나 안면이잖아요. 안면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부을 수도 있고 티가 날 수도 있고 하는 걸 할 수도 있죠. 특검, 특검이 이 안면 네.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김영재 검찰 수사 받을 때 안면 딱 까고 거짓말 하잖아요. 네. 안면 몰수한 안면 몰수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런데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의심을 좀 자아내고 예, 알겠습니다. 김영재 원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법원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 1심 징역 3년 실형. 지금 법정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네. 징역 3년. 차은택 제목이 뭐였었죠? 일단 그 광고회사죠. 포레카의 지분을 이제 강탈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KT죠. 그 광고를 달라라고 해서 이제 그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또 제목은 뭐죠? 그게? 그 공갈 등등. 강요. 네, 공갈 강요. 네, 등이 있고요. 또 자금 세탁에도 관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혐의가 있는데요.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징역 3년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됐고요.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거고. 항소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근데 징역 3년이 이제 마법의 숫자인데 이게 집행유예가 가능한 최고 이제 상한선이거든요. 예. 징역 3년 선고하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1심 재판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두 재판 걸쳐갖고 장량 감경을 한 번으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심 가갖고 한 2년으로 다운시켜갖고 집행유예로 내보내려고 하는 전략을 변호사는 쓰겠네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을 테고, 예. 또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의뢰인인 차은택 씨에게 그런 전략을 이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차은택 씨 같은 경우도 재판할 때 굉장히 자주 울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반성과 뉘우치는 그런 눈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울증이에요. 그래요? 예. 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네. 재판하다 보면 사실, 유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판사들 네. 사이에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 어떤 겁니까? 눈물 흘리는 피고 믿지 네. 마라. 사실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안 울어도 그럼요. 믿으면 안 되고, 울면 더 믿으면 안 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웃었어요. 그랬습니까? 예, 판결 때릴 때. 아, 허허, 그러고 웃었죠. 그래요? 가수 네. 없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항소를 차은택 씨도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검찰도 항소할 것 같은데, 1심에서 오히려 검사가 항소하면 형량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차은택 씨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지는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온 건 어쨌든 아니고요. 1심에서 3년 나왔고, 네. 3년이면 보통, 3년이면은 집행유예로도 갈 수 있겠지만, 가능하죠. 그냥 집행유예 네. 없이 네. 실형을. 네,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박근혜는 4월 16일 날 무엇을 했느냐는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슈로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민의 목숨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한 게 없다. 골든타임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MBC 사장을 공모 중인가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최승호 PD가 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사장은 경영에 있어서의 경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인드가 중요한 걸까요? 저는 최승호 PD는 다 잘할 것 같아요. 다 잘할 것 같고 이분이 또 잘하는 분이죠. 그리고 저는 이분이 저에게 와서 딱 꽃이 된 거는 황우석 때예요. 황우석 때 정말 MBC가 진실과 정의, 언론 본연의 자세를 위해서 국민 90%와 싸웠거든요. 반전의 반전. 네, 국민 90%와 싸우면서 온갖 욕을 다 먹고 그런데 그 최승호, 그다음에 최진영, 예. 그다음에 최문순 사장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한학수 PD. 이분들은 정말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방송인들이신 걸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하면서 확인했어요. 최문순 사장도 대단했어요 그때. 왜냐면 이게 황우석 사태가 너무 그 파장이 크니까 저도 그때 민원연 사무총장임에도 무서웠어요 솔직히. 줄기세포의 신화가 그냥 막 우리 사회에 그냥 막 상식처럼 돼 있고 황우석이 영웅인데 그냥 그 연구만 중단시키면 되지 줄기세포가 없는 그 밑바닥의 진실까지 파헤쳤을 때 맞아요. 국민들이 진실을 원하냐 진실이 이렇게 밝혀졌을 때 허탈할 국민들을 생각해서 좀 서서히 가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그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어떤 일부에서는. 근데 네. 예 그런데 그래서 김어준이 그때 황파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와, 아주 일말의 타협도 없이 끝까지 해서 줄기세포가 없다는 걸 황우석에게 실토하게 만들더라고.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일정을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11월 27일 오후 5시까지 서류 접수를 마친대요. 네. 사장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30일 날 서류 심사를 하고 최종 후보자 3명을 압축한 뒤에 네. 최종 후보자 3명이 다음 달 12월 1일 그 문화방송 사옥에서 정책 설명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한대요. 그 다음 이게 인터넷에서 생중계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7일 박문진 정기이사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네. 어목하던 그 시기를 같이 보낸 언론인으로서 이런 분들이 공영방송에 사장을 하면 좋겠다까지는 사람들 생각일 텐데 네. 사실 좀 너무 공영방송일 때의 느낌은 언론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화살을 쏘는 곳이 현 정권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긴 했지만 어느 순간에 너희들도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토론도 많이 했고 그들은 저를 노빠라고 욕하고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 때 방송 장악의 쓴맛을 이분들이 온몸으로 받아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적어도 최승호 PD 정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방송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애쓴 대통령인지를 알게 되었더라고요. 역으로.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파업할 때 보면 내부에서 토론한 내용 이렇게 보면요. 그 중에 이제 불편, 부당, 중립 취하지 않겠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뭐 객관 보도에 늪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진짜 그 정론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키기를 기대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 그거 보도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손석희 저널리즘이 뭐냐면은 최근에 한 발짝 더 들어가는 뉴스 이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을 갖고 똑같이 보도한 이런 개념 말고 피상적으로 겉만 핥는 뭐 이런 식의 보도 말고 실제로 왜 그게 이루어졌는지 팩트 체크란 말도 사실 그 방송에서 나온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관점으로 해서 어쩌면 이런 관점 있잖아요.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 그러면 네. 기계적 보도가 아니라 무엇이 중원디 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거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것도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다 우리가 또 까먹어서 그런데 땡전 뉴스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영방송이 정권의 홍보수단, 권력의 시녀로서 기능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방송 민주화 투쟁이 내부에서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게 거의 90년대까지 쭉 방송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방송 민주화 투쟁을 했음에도 김영삼 정부 때도 방송은 자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KBS 사장으로 누굴 임명했냐? 박권상 사장을 임명했죠. 그래서 그 박권상 사장의 일성이 뭐였냐면 불편, 부당한 객관 중립보도를 하겠다였어요. 그래서 그때 KBS에 정착된 게 여야를 정치적으로 1분 1분 다루는 거예요. 초까지 다 돼서. 발전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발전해온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박권산 사장이 체제가 지나고 그 다음에 KBS 사장이 된 게 정현주 사장이잖아요. 지금 그 JTBC 뉴스룸의 포맷이 정현주 사장이 KBS에서 하려고 했던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제 우리 방송 뉴스가 보면 메인 1분 30초 끊어. 또 1분 30초 끊어. 그래서 이게 주제를 많이 쫙 열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송이 많은 소식을 전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의제 설정을 못 해요. 그래서 의제 설정을 누구한테 뺏기냐? 신문에. 시기잖아요. 수색도 당일날 다 미루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부가 4월 18일, 4월 19일 가면서 이제 수색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고 하는 시기인데 그런 엄중한 시기에 정말 이거는 또 생각할수록 열받고 이거 어떻게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쳐 죽이고 싶어. 지금까지 우리가 세월호 이야기를 4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에게 보고된 시간도 거짓말로 조작했다고 하고 저는 최근까지도 그런 생각 해봤었거든요. 그 세월호 당일날 박근혜가 청와대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5시 몇 분에 중대본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 느낌이 가장 느낌적으로 강했어요. 세상에 비밀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대통령 기록물에도 그 당시에 그것들이 안 남아있다고. 그렇게까지 숨길 일은 사실 아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시술만 받았다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건 특검은 팩트에 근거했을 때는 4월 18일 날은 확실하게 시술 받은 게 맞다 이런 뉘앙스고요.
여러저런 정황들로 봤을 때 4월 16일 날도 주사 등을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사실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씨 지금. 근데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박근혜는 4월 16일 날 무엇을 했느냐는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슈로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민의 목숨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한 게 없다. 골든타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MBC 사장을 공모 중인가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최승호 PD가 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사장은 경영에 있어서의 경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인드가 중요한 걸까요? 저는 최승호 PD는 다 잘할 것 같아요. 다 잘할 것 같고 이분이 또 잘하는 분이죠. 그리고 저는 이분이 저에게 와서 딱 꽃이 된 거는 황우석 때예요. 황우석 때 정말 MBC가 진실과 정의, 언론 본연의 자세를 위해서 국민 90%와 싸웠거든요. 반전의 반전. 네, 국민 90%와 싸우면서 온갖 욕을 다 먹고 그런데 그 최승호, 그다음에 최진영, 그다음에 최문순 사장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한학수 PD. 이분들은 정말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방송인들이신 걸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하면서 확인했어요. 최문순 사장도 대단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이게 황우석 사태가 너무 그 파장이 크니까 저도 그때 민원연 사무총장임에도 무서웠어요 솔직히. 줄기세포의 신화가 그냥 막 우리 사회에 그냥 막 상식처럼 돼 있고 황우석이 영웅인데 그냥 그 연구만 중단시키면 되지 줄기세포가 없는 그 밑바닥의 진실까지 파헤쳤을 때 맞아요. 국민들이 진실을 원하냐 진실이 이렇게 밝혀졌을 때 허탈할 국민들을 생각해서 좀 서서히 가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그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최승호, 그다음에 최진영, 그다음에 최문순 사장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한학수 PD. 이분들은 정말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방송인들이신 걸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하면서 확인했어요. 최문순 사장도 대단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이게 황우석 사태가 너무 그 파장이 크니까 저도 그때 민원연 사무총장임에도 무서웠어요 솔직히. 줄기세포의 신화가 그냥 막 우리 사회에 그냥 막 상식처럼 돼 있고 황우석이 영웅인데 그냥 그 연구만 중단시키면 되지 줄기세포가 없는 그 밑바닥의 진실까지 파헤쳤을 때 맞아요. 국민들이 진실을 원하냐 진실이 이렇게 밝혀졌을 때 허탈할 국민들을 생각해서 좀 서서히 가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그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어떤 일부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김어준이 그때 황빠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와, 아주 일말의 타협도 없이 끝까지 해서 줄기세포가 없다는 걸 황우석에게 실토하게 만들더라고.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일정을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11월 27일 오후 5시까지 서류 접수를 마친대요. 네. 사장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30일 날 서류 심사를 하고 최종 후보자 3명을 압축한 뒤에 최종 후보자 3명이 다음 달 12월 1일 그 문화방송 사옥에서 정책 설명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한대요. 그다음 이게 인터넷에서 생중계도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 7일 박문진 정기이사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어목하던 그 시기를 같이 보낸 언론인으로서 이런 분들이 공영방송에 사장을 하면 좋겠다까지는 사람들 생각일 텐데 사실 좀 너무 공영방송일 때의 느낌은 언론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화살을 쏘는 곳이 현 정권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긴 했지만 어느 순간에 예전처럼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말년에 가면은 진보 쪽 언론이나 공영방송들이 너무 이렇게 잘못된 점만 꼬집어가지고 결국은 끌어내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게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되는 측면이 좀 사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송 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방송 외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저에게 물으시는 건데, 저는 믿는 게 또 있죠. 다 친한 분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뭐, 그 친해도 1, 2년 관계가 아니고, 거의 뭐 20년 정도 같이 쭉 이렇게 언론 자유를 위해서, 언론 노조에서 저는 뭐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해왔던 분이라, 이분들을 믿어요, 그 신념을. 그런데 저도 되게 섭섭한 게 있었어요. 참여정부 때. 물론 우리도 뭐 보도협조 요청 이런 거 안 했지만, 때로는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심하다고 느끼면서 조중동 프레임에서 너희들도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토론도 많이 했고 그들은 저를 노빠라고 욕하고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돌아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4월 18일이. 그리고 사실은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수색도 당일날 다 미루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부가 4월 18일, 4월 19일 가면서 이제 수색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고 하는 시기인데 그런 엄중한 시기에 정말 이거는 또 생각할수록 열받고 이거 어떻게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쳐 죽이고 싶어. 지금까지 우리가 세월호 이야기를 4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에게 보고된 시간도 거짓말로 조작했다고 하고 저는 최근까지도 그런 생각 해봤었거든요. 그 세월호 당일날 박근혜가 청와대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5시 몇 분에 중대본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 느낌이 가장 느낌적으로 강했어요. 세상에 비밀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대통령 기록물에도 그 당시에 그것들이 안 남아있다고. 그렇게까지 숨길 일은 사실 아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시술만 받았다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건 특검은 팩트에 근거했을 때는 4월 18일 날은 확실하게 시술 받은 게 맞다 이런 뉘앙스고요. 여러저런 정황들로 봤을 때 4월 16일 날도 주사 등을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사실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씨 지금. 근데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박근혜는 4월 16일 날 무엇을 했느냐는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슈로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민의 목숨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한 게 없다. 골든타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MBC 사장을 공모 중인가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최승호 PD가 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사장은 경영에 있어서의 경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인드가 중요한 걸까요? 저는 최승호 PD는 다 잘할 것 같아요. 다 잘할 것 같고 이분이 또 잘하는 분이죠. 그리고 저는 이분이 저에게 와서 딱 꽃이 된 거는 황우석 때예요. 황우석 때 정말 MBC가 진실과 정의, 언론 본연의 자세를 위해서 국민 90%와 싸웠거든요. 반전의 반전. 네, 국민 90%와 싸우면서 온갖 욕을 다 먹고 그런데 그 최승호, 그다음에 최진영, 그다음에 최문순 사장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한학수 PD. 이분들은 정말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방송인들이신 걸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하면서 확인했어요. 최문순 사장도 대단했어요 그때. 왜냐면 이게 황우석 사태가 너무 그 파장이 크니까 저도 그때 민원연 사무총장임에도 무서웠어요 솔직히. 줄기세포의 신화가 그냥 막 우리 사회에 그냥 막 상식처럼 돼 있고 황우석이 영웅인데 그냥 그 연구만 중단시키면 되지 줄기세포가 없는 그 밑바닥의 진실까지 파헤쳤을 때 맞아요. 국민들이 진실을 원하냐 진실이 이렇게 밝혀졌을 때 허탈할 김영재 원장 부부의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바탕으로 김 원장 부부가 5월 12일과 13일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수사보고서에서 김영재 원장 부부가 12일 저녁 성형시술을 하고 13일 부인 박 씨가 사후 관리를 위해 청와대를 다시 방문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의 오른쪽 턱엔 멍자국이 있었는데 이게 시술의 증거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참사 한 달 만인 5월 16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의 대화 자리를 가졌는데 이때 또 다른 피멍 자국이 얼굴에 보였습니다. 특검은 참사 발생 34일 만에 발표한 대국민 사과 담화 전후로도 비선의사 부부의 청와대 시술이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5월 한 달에만 비선의사 부부가 최소 5차례 방문하는 등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침울해 있던 기간에도 박 대통령의 성형시술이 계속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자,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세월호 참사 이틀 뒤에 성형시술한 것은 맞다. 박영수 특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때 그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있어서 특검 수사 보고서에 그런 게 있고 시술이 확실해 보이는 건 4월 18일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4월 16일 날 안 했다고 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이게 보톡스라는 게 맞아도 사실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4월 16일 날 맞았어도 티가 안 났을 수 있어요. 전혀 티가 안 납니다, 이거는. 근데 문제는 4월 16일부터 9일 동안 잡아둔 일정이 4건 뿐이었고요. 그 4건 중에서도 세월호 참사 때문에 뭐 중대본 가고 뭐 어디 가고 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4건 중에 2건이에요. 그러니까 9일 동안에 사실상 일정을 거의 안 잡았다고 보면 되죠.
4월 16일 당일날 그 어떤 시술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 치면. 이게 지금 아직 그 확정을 못 잡았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보세요. 박근혜는 항상 수요일 날 스케줄을 빼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날 4월 16일 날 수요일이었죠. 그리고 24일까지 스케줄을 거의 안 잡았다고 보면 24일이면 그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특검의 추정은 뭐냐면 김영재 원장이 주선온 비선 의사가 네. 4월 18일 날 청와대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신용카드를 썼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거로 했는데 그 다음 이틀 뒤인 20일 날은 부인 박재윤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이 청와대 방문 사실로 드러났는데 4월 16일 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4월 18일이면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네. 특검 보고서는 4월 18일 날은 확실히 했을 거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턱에 있는 주사 자국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리프팅이라서 예. 시술 흔적이 남는 거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맞고 한 달 후에부터 티가 나는 거기 때문에 맞은 당시에는 전혀 흔적이 없어요. 멍자국이 남는 건가요? 멍자국도 안 남아요. 이게 4월 18일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원래 아이들 돌아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 가지서 말하듯이 아니 여성 대통령이 뭐 미용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는 건 너무 지나친 얘기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면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여성인데 뭐 미용실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란 자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나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공화라고 부르는 이제 리퍼블릭이죠.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에요. 공인이라는 것은 예. 사적인 것이 다 접어놓고 공적인 이익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리퍼블릭의 뜻이거든요. 공화의 뜻인데 그렇죠. 그 중에 제일 탑이 누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또 공인 아니에요, 공인.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공적 이익을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과연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 할 수 있어요 하면은 휴가 내서 하면 되잖아요. 휴가 내서. 휴가 때. 그렇죠. 예, 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정말 김영재 원장 말씀대로, 저희 증언대로 대통령의 통증 치료를 했다면 공정 라인이 있잖아요. 예. 대통령 주치 있고, 대통령 주치가. 그러네요. 예, 그렇잖아요. 대통령 주치가 볼 때, 이거는 내가 하기에는 조금 저가다 그러면은 소견설 써면은 다른 의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예. 저기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사적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통증 치료만을 위해서 방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황상, 그러니까 합리적인 뭐 의심이라 그럴까? 예. 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그 특검은요, 순소 변호사님, 네. 특검은 상당한 조사를 해냈어요. 물론 그것을 이른바 이제 그 시체말로 꼭지를 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정황과 증거를 마련해 놔야 되는데. 네. 그러게 우리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시간 연장해달라니까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알아낼까 봐 안 해줬나? 뭐든지 결국은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고 당연히요. 예. 뭔가 특검이 좀 더 수사를 하면은 새로운 게 드러날까봐 이런 걸 당연히 우려를 했겠죠. 예. 그리고 또 당시에 특검이 3월에 이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이제 기소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4월 16일 당일에 비선 진료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확인 못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형 시술이 5월부터 이루어졌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수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